송성구의 뉴스 브리핑. 이제 미국에서도 영국발 항공 승객들은 출발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것을 요구한다고 어제 CDC가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런던을 비롯해 영국에서 코로나19 변종이 확산하면서 영국 여행객을 금지하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이번 주 초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 코로나19 변종이 70%가량 전파 속도가 빠르며 런던과 주변 지역에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고 말하자 캐나다와 수십 개의 다른 국가들이 영국발 여행객에 대한 제한 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CD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금요일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명령은 12월 28일부터 발효됩니다. 애리조나주 상원은 메리코파 카운티로 2건의 소환장을 발부해 도미니온 투표기와 관련된 기록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만 카운티 당국이 이를 거부했는데요. 주의회는 법원이 카운티로 하여금 증거를 넘겨주도록 강제하는 직무집행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메리코파 카운티 고등법원의 랜덜 워너 판사는 주의회가 요구한 영장은 입법 소환을 시행하기 위한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라며 이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대신 워너 판사는 피항소인이 공무원이 이기 때문에 의회는 소환장 집행 메커니즘을 먼저 이용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 상원이 소환장을 주제로 입법 모독 결의안을 통과시키면 2급 경범죄가 적용되며 소환된 증인들은 무장한 경관에 의해 체포돼 입법부로 소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워너 판사는 소환장 집행과 관련해 의회가 적절한 법률로 타당한 주장을 가지고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고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USA Today와 서포크 유니버시티가 전국의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96%의 민주당원들이 조 바이든이 공정하게 당선됐다고 믿고 있으며 3%는 정당하지 않다고 답한 반면 공화당원의 78%는 바이든이 합법적으로 대통령에 선출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설문조사에는 트럼프가 이제 선거를 인정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도 있는데 민주당원의 95%는 트럼프가 양보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공화당원은 37%만 양보해야 한다고 답하고 57%는 트럼프가 선거를 포기할 때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의 등록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12월 16일에서 20일까지 실시됐으며 오차율은 3.1%포인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어제 소셜미디어를 통해 동영상으로 성탄 인사를 전했습니다. 영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크리스마스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평화를 가져오고 세상에 기쁨을 주기 위해 그의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올해 성탄절은 예년과 다르다면서 팬데믹이라는 거대한 도전 속에 이 나라 전역에서 시민들이 보여준 친절과 용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용감하고 남을 더 위할 줄 아는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의 빛이 이 웅장한 땅에 영원히 빛나기를 기도한다며 즐거운 크리스마스와 복된 새해를 기원했습니다. 공화당의 로이 블런트 연방 상원 의원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2,000의 현금 부양 체크는 상원을 통과할 수 없다면서 기존의 의회가 통과시킨 경기 부양 법안에 대통령이 서명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의회 전문지 더 힐에 따르면 블런트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하게 될지 모르겠다면서도 정부 지출 예산과 경기 부양 법안을 하나로 묶어 재협상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경우 경기 부양 법안과 정부 예산 법안이 자동 폐기되는 포켓 거부가 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 하원은 어제 코로나19 구제 경기 부양 법안과 정부 지출 예산 법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지는 알 수 없다고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옴니버스 법안으로 묶여있는 이 법안 중에도 1조 4천억 달러 규모의 정부 지출 예산이 통과되지 못하면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연방정부가 셧다운되는 비상사태를 초래하게 돼 대통령의 서명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제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현금 부양금 $600를 $2,000로 올리려고 시도하는 동안 공화당은 해외 원조 지출을 재검토하자고 맞서면서 결국 법안 수정에 실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된 법안은 $600 현금 부양안을 담고 있다고 CNBC 방송은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트위터에서 고등학교 졸업장은 더 이상 21세기의 직업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커뮤니티 칼리지 수업료를 면제하고 연간 소득이 $12만 5천 미만인 가족에게는 공립대학교의 수업료도 면제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바이든의 발표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미국 대학생들의 재정적 압박을 완화해달라고 촉구한 데 따른 것이라고 팍스뉴스는 보도했습니다. 슈머 의원은 뉴욕주에서만 대학생 학자금 대출 연체금이 $900억에 이른다며 대학은 사다리가 되어야 하지만 학자금 빚은 닻을 내리게 한다고 지적하고 많은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에게 졸업 이후 학자금 대출이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애틀란타에 본사를 둔 주택자재 전문점 홈디포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HD 서플라이를 약 80억 달러에 인수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HD 서플라이는 다세대 및 숙박업 시장에서 유지보수, 수리 및 운영 상품을 판매하는 전국적인 유통업체입니다. 역시 애틀란타에 본사를 둔 HD 서플라이는 약 30만 명의 고객에게 광범위한 제품과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25개 주와 캐나다 2개 주에 걸쳐 44개의 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5,500개의 협력업체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4일 밤 크리스마스 이브 미사를 거행했습니다. 이날 미사에는 코로나19 규제로 100명 미만의 소규모 인원만 참석했고 성베드로 대성당 뒤편에서 열렸습니다. 거기에 오후 10시부터 통행금지가 시작되는 통에 참가자들이 집에 돌아가기 위해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시작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사 강론에서 교황은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소외된 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소외된 자로 태어났다면서 궁핍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지로 알려진 팔레스타인 베들레헴도 전례 없이 한산한 성탄 전야를 맞았습니다. 안톤 살만 베들레헴 시장은 AP와의 인터뷰에서 크리스마스는 영혼의 희망을 새롭게 하는 날이라며 코로나와 관광 침체 등 모든 장애물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시는 여전히 낙관적인 미래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과 유럽연합이 미래관계 협상을 타결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영국은 지난 2016년 6월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한 지 4년 반 만에 영국이 유럽연합에 가입한 지 47년 만에 유럽연합과 완전히 결별하게 된 셈입니다. 영국은 이날 성명에서 영국은 다시 재정과 국경, 법, 통상, 수역의 통제권을 회복했다며 이번 합의는 영국 전역의 가정과 기업의 환상적인 뉴스라고 밝히고 우리는 처음으로 유럽연합과 무관세와 무쿼터에 기반한 협정에 서명했고 이는 서로에게 있어 가장 큰 양자협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국과 유럽연합이 미래관계 협상을 타결하면서 합의안은 이제 양측 의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영국 하원은 오는 30일 개원해 법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며 유럽연합은 27개 회원국 대사들이 오늘 모임을 갖고 합의안 검토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제임스 라이스 자동차 사고 변호사, 그의 실력은 이미 인정받았습니다. 미국 전체 상위 1% 변호사 선정, 멀티밀리언 달러 승소 변호사, 14년 연속 AB 등급 유지, 6년 연속 슈퍼 변호사. 하지만 저희 최고의 자랑은 고객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If you've been injured in an auto accident, I want you to call me. I know who the enemy is, I know how they fight, and most of all, I know how to win. 제임스 라이스 법률그룹.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2020년 12월 25일 성탄절날 맞아서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집 밖에 나오지 못하는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는 상태죠.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썰렁한 크리스마스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신기한 것은 예배 장소들은 썰렁해졌는데 쇼핑 장소들은 인산인해로 북적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참 신기한 일이죠. 분명히 사회적 거리 유지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람이 많은 곳에 나와서 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쇼핑객들의 발길은 끊기지 않았다. 이런 보도가 좀 나왔는데요. 하여간 인간들의 참 묘한 속성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제 연방하원은 플로리다 집으로 가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법안을 보냈습니다. 이 10,000페이지가 넘는 법안을 보냈는데요. 코로나 경기 부양 법안하고 연방정부 지출 예산 법안하고 이 두 가지 법안을 보냈습니다. 이 두 가지 법안이 지금 함께 묶여서 옴니버스 법안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번 주 초에 연방의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킬 때 둘을 하나로 묶어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통과를 시킬 당시에만 해도 당연히 대통령이 서명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둘을 옴니버스 법안으로 묶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을 받아놓고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나니 이 법안을 수정하는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법안이 아니라 이 두 개의 법안을 옴니버스로 묶어서 이걸 지금 재협상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좀 의회 입장에서는 좀 난감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당장 민주당에서는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600불을 2,000불로 올리는 것, 그것은 지금 바로 처리하자 해가지고 그 내용만 당장 바꾸자고 해서 동의를 요구를 했었죠, 공화당 쪽에다가. 그런데 공화당 쪽에서 거부했습니다. 600불을 2,000불로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600불을 2,000불로 올리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이 애당초에 이 법안에 들어가 있는 불필요한 예산들, 해외에 유출한다거나 아니면은 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단체들한테 주는 그런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줄임으로써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국민들한테 돈을 더 주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줄이는 것은 줄이지 않고 무작정 600을 2,000불로 올리는 것만
그것만 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공화당 쪽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이제 반기를 든 것이죠. 하원에서는 케빈 맥카티 하원 원내대표가, 공화당 원내대표가 하원 의원, 공화당 의원은 전체가 다 만장일치로 반대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나섰고, 그리고 상원에서도, 공화당 상원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것을 지금 와서 고치는 것은 어렵다, 오히려 이걸 고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실수가 될 수 있다, 실수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이 법안에 빨리 서명해달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왜 실수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냐 하면은요, 이 연방정부의 지출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방정부 지출 예산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 연방 직원들한테 줄 월급이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 바로 셧다운 됩니다. 연방정부가 다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긴 있었죠. 보통은 이제 셧다운이 다가오면은 서로가 지금 양보를 해줘서 타협을 보기 마련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는 그런 승부사 기질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연방정부가 셧다운되는 아주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그런 사태가 또 벌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화당에서는 그 연방정부 셧다운까지 감수할 정도로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서명을 해달라라고 대통령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지적을 한 부분들이 고쳐지지 않으면은 그건 서명할 수 없다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내보이기 위해서라도 국방수권법, 당장 거부권 행사를 동시에 해버렸죠. 그래서 국방수권법도 거부권 행사했는데, 지금 이 경기부양법안이라든가 정부 예산 지출안 같은 것도 얼마든지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내비친 것이죠.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법안이 갔다고는 하지만 서명은 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오늘 금요일이고 내일 토요일과 일요일은 주말이어서 지금 연방정부가 어차피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월요일 날 의원들이 모여서 이 일을 진행을 해야 하는데,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자금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좀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금액인 것은, 필요한 돈들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들은 쓸데없는 지출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지적을 받았으면 시정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지적을 받고도 시정이 되지 않는 부분, 사실 공화당 하원에서는 이거를 시정하자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그 말의 표현에 보면은 검토하자입니다. 검토하자, revisit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들여다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를 지금 안 하고 민주당에서는 바로 그냥 통과시키려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죠. 지금 민주당에서 내보내고 있는 정책들이 그렇게 위험한 정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민들의 선심을 사려고 하는 퍼주기식 정책들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600불을 2000불로 올리자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는 국민들한테 무작정 퍼져가지고 인심 얻자라는 생각에서 나온 정책이 아닙니다. 원래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부터 2000불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의 소비시장을 활성화시켜서 경제를 순환시키게 하겠다라는 의지에서 나왔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너무 많은 빚을 지기 때문에 곤란하다라고 이제 공화당 쪽에서 블락킹이 있었고요.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는 이왕 그렇게 돈을 쓰기로 맘먹으면 정부에, 지방정부에도 돈을 더 주자, 여기에도 돈을 더 주자,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저기에다가 퍼주자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대통령이 그걸 수용을 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경기부양법안이 지난 6개월을 질질 끌어왔던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버릇들을 아직까지도 지금 고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공화당 쪽에서는 이것 좀 빚을 너무 많이 지면 안 된다라는 거의 강박관념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국가 부채가 지금 27조가 넘는데, 27조 달러가 넘는데 27조 달러나 28조 달러나 사실 뭐 큰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부채를 더 늘려서는 안 된다라는 부담을 지금 안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선심을 써서 국민들의 마음을 휘어잡으려고 하는, 그런데 지금 이걸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때는 기회다는 거, 이런 것이죠. 때는 기회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회에 어떻게 해서든 국민들 마음을 휘어잡아야 돼. 우리는 돈을 지금 많이 쓰려고 하는데 공화당 쪽에서 돈을 안 쓰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지금 회유하려고 하는 그런 전술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 대표적인 게 바로 지금 조 바이든 후보가 이야기하는 학비 문제입니다. 이 학비 문제 상당히 지금 저희가 신중하게 바라보아야 하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자, 모든 커뮤니티 칼리지 대학교의 학비를 면제해주겠다.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말 했었는데 실행으로 옮기지를 못했죠. 커뮤니티 칼리지 대학교는 보통 이제 2년제 대학으로 운영이 됩니다. 한국으로 이야기하면 전문대학교 같은 것인데, 커뮤니티 칼리지를 간다라는 것은 일반 고등학교 졸업생과는 좀 다르게 뭔가 전문 분야, 하나의 지금 기술을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전문 분야의 기술 인력을 생산해낸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커뮤니티 칼리지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비를 다 면제해주겠다. 거의 뭐 지원만 하면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성적이 너무 나쁘지만 않으면 다닐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공립대학교, 정식 대학교, 학위를 주는 대학교에서도 1년 연간 가정의 연수입이 12만 5천 달러 이하면은 학비 면제해주겠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학비 면제해주겠다는 것이죠. 사실 연간 12만 5천 달러라고 하면 그거는 완전히 저소득층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의 중산층 이하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 12만 5천 달러 연수입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이 기준 상당히 말이 안 되는 기준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각 주마다 생활 환경이 다르죠. 물가가 다르고 생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연수입을 가지고도 누리는 것이 다릅니다. 조지아주 같으면은 연간 12만 5천 불이다 그러면은 적지 않은 수입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인데, 근데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서 연간 12만 5천 불이다 그러면은 어중간한 중간 정도치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중간보다 살짝 낮은 뭐 이런 느낌의 생활 수준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각기 주마다 다른 처지에 있는데 학비를 다 면제해준다. 이거는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학비도 각 주마다 학교들의 학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정책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대학의 학비를 면제해준다라는 것은 겉으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의 학력이 전체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일단은 인건비 상승의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것은 물가 인상, 인플레이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은 대학으로 가서 공부를 더 시키는 것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초중고등학교의 이 기초교육 시스템을 좀 더 보강하는 데 더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지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학비를 지원하는 예산은 그럼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는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초중고등학교의 기초교육 과정은 지방세에서 보통 그 학비가 재원이 상당 부분 마련이 되고 있는데, 대학에 이 학비를 보조해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연방에서 지원해 준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 연방에 어떤 자금을 가지고 그것을 지원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죠. 다시 이야기하면은 무상교육을 시켜주기 위해서 연방정부는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지를 베풀기 위해서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한테 복지가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은 오히려 적은 돈을 집에 가져가야 되는, 적은 현찰을 집에 가져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악순환을 만들 수 있다.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실패한 사회주의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파퓰리즘을 자극하는 아주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조금만 미래를 내다봐도 결코 좋다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좀 머뭇거리게 만드는 이런 정책들인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괜히 칼리지 학비 면제해주겠다고 얘기했다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게 아닙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결국 실행으로 옮기지 못한 것이죠. 결국에는 지키지 못할 약속들을 내뱉었거나 아니면은 그 약속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그 머지않은 미래에 결국은 또 다른 문제점들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이런 정책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신 차리고 지금 정책자들이 정책을 입안할 때 신경 써서 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사람들 마음 사기, 선심성 정책 이런 것들만 그냥 막 퍼내고 있으니 정신이 똑바로 박혀져 있는 정치인들이 봤을 때에는 이거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공화당원들이 이 민주당원들 보고 레디컬, 그러니까 급진주의자라고 자꾸 공격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모습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각 잘해야 됩니다. 유럽에 가보면은 대학 학비가 무료인 나라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 세금 얼마나 받는지 직접 보십시오. 최소 40%의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지금 이 미국 국민들이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이런 정책들을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경기부양법안이라든가 정부 지출 예산에 대해서 서명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국민 여러분께서는 동요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순간적인 일일 뿐입니다. 다음 주에 의회가 다시 재개가 돼서 정상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수정을 다 마치고 난 뒤에 통과를 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에 쫓기듯이 급하게 서둘러서 밀어붙여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 절대 동요하지 마시고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을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시 화장품 연말 대세일.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미시 화장품이 12월 한 달간 특별 할인과 사은품으로 고객 여러분께 보답해드립니다. FDA 승인을 받은 각종 마스크와 소독제, 다양한 화장품 세트, 염색약, 헤어케어, 바디 세트, 샴푸 세트를 30%까지 할인해드립니다. 연말연시 소중한 분에게 좋은 선물을 선사할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가까운 미시 화장품 매장으로 직접 오시거나 인터넷으로 오더하셔도 됩니다. 애리조나주에서는 지금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 메리코파 카운티에서 이 선거 과정에 문제가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 저희가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메리코파 카운티 도미니언 투표기를 사용한 곳이고 많이 의심스럽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실제로 미시간주의 앤트림 카운티에서 도미니언기의 포렌식 검사를 해보니까 이 오차율이 68.05%가 나왔다. 도대체가 믿을 수 없는 기계다라는 결론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메리코파 카운티도 도미니언 시스템에 대한 포렌식 검사를 시작해야 된다 해가지고요, 애리조나주 상원에서 메리코파 카운티에다가 지금 이 도미니언 기계들을 포렌식 검사할 수 있도록 확보해달라. 그리고 당국자들 지금 이제 의회에 나와라. 소환장을 보낸 것이죠. 그런데 이 당국자들이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회의 명령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미니언 시스템 이거 내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의회에서 안 되니까 법원에다가 이제 소송을 냈습니다. 지금 의회의 명령을 이 공무원들이 지금 듣지 않는 것인데, 그럼 법원에서 강제집행 명령을 좀 해달라. 강제집행 영장을 좀 내달라라고 법원에다가 소송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법원이 이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 기각했다라는 타이틀만 보면은, 제목만 보면은 이거 이길 수 없는 게임인가 보다 좌절감을 자꾸 안겨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 메리코파 카운티에 있는 고등법원의 판사인데 랜달 워너 판사라는 분이 내린 판결문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의회가 요구한 이 강제집행명령 영장이라는 것은 입법 소환을 시행하기 위해서 적절한 절차라고 보여지지 않는다. 이게 적절한 해결책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소환장이라는 것을 냈으면 그것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것이 일반 민간인이 아니라 공무원한테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이 공무원한테 주어진 소환장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가 메커니즘이 된다는 것이죠. 명령을 의회에서 내린 것인데, 입법부에서 행정부 공무원한테 소환을 한 것인데 행정부 공무원이 지금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소송을 낼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법부에다가 소송을 낼 것이 아니라 입법부에서 결의안을 하나 통과시켜라 이겁니다. 이거는 입법부를 모독한 것이다. 그러니까 의회를 모독한 것이다 라고 소환에 불응하는 사람, 소환을 거부하는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 의회를 모독한 것이다. 그래서 의회 모독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결의안을 통과시키면 의회 모독죄가 적용이 돼서 2급 경범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안관들이 직접 가가지고 해당 공무원을 체포해서 강제로 데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직접 의회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법원에 그걸 가지고 오느냐. 절차상 소환장 가지고 지금 왈가왈부할 것 같으면 의회에서 직접 해라. 사법부에서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돌려보낸 겁니다. 그런데 의회가 지금 휴회 중입니다. 회기가 다 끝났습니다. 내년 1월 3일이나 돼야 다시 회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 의회에서 임시회의를 소집을 해서 그래서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그런 상황이거나 아니면 1월 3일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새로운 회기가 시작하자마자 바로 결의안을 통과시켜가지고 소환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법원이 몰랐을 리가 없죠. 근데 이 판사가 뒤에다가 더 붙였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소환장 집행과 관련해서 의회가 적법한 법률로 타당한 주장을 가지고 소송을 다시 제기하면 그러면은 그 소송 다시 받아주겠다.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을 열어두고 있는 거죠. 소송 다시 걸어봐라. 그런데 지금 다른 이유로 걸어라. 이런 이유로 걸지 말고. 지금 법원들이 하는 행태들을 볼 때 저희가 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법을 다루는 사람은 정말 아다르고 어다른 이 구분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알고 의회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저는 좀 답답한 게 의회에 있는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변호사 출신인데
그런 부분들을 과연 몰랐을까라는 부분이 좀 답답하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짧은 시간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다시 이 애리조나주에서 정상적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시든가 아니면은 뭐 임시의회라도 소집을 해서 이 문제를 좀 조속히 처리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을 하게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죠. 예, 특별검사를 임명을 하게 되면 특별검사가 직접 뭐 메리코파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포렌식 검사를 시행하겠다라고 직접 가서 이제 일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의회에서 이런 일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놓고 협조해 줄 수 있으면 훨씬 더 일이 빠르게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애리조나주 좀 이번에 제대로 다시 한번 소송을 제기하든가 해서 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항명하면서까지 뭔가를 감추려고 하는, 당연히 국민들한테 다 공개해야 당연한 정보인데 이것을 자꾸 감추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애리조나주 공화당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는 켈리 워드라는 이 공화당 의장이 하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원래 개표를 할 때에는 사본을 남겨둔다라는 겁니다. 페이퍼 백업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종이로 사본을 다 남겨둔다는 것입니다. 나중을 위해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걸 남겨둔다는 것이죠. 지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냐 이겁니다. 그러면 확인하기 위해서 그거를 봐야 되는데 왜 내주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 감추냐는 거죠. 이건 문제가 너무나 많다. 줄리아니 변호사도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이 메리코파 카운티뿐만이 아니라 조지아,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니아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당연히 내보여주는 게 당연한 것인데 다 꽁꽁 감추고 안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게 참 심각하다. 근데 어쨌든 애리조나주 이 문제 빨리 좀 해결되길 바라고요. 펜실베니아에서도 지금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게리스버그에서 첫 청문회를 열었던 메스트리아노 이 상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을 엊그제 직접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펜실베니아 주에서는 임시의회를 소집할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자꾸 진행이 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 각 주의회에서 지금 움직임이 필요한 것이죠. 조지아주에서도 지금 주 상원의원들, 주 하원의원들이 지금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의안 같은 걸 좀 만들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각 주에서 이렇게 준비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검사 임명이 이루어지면 그러면은 이 도미니언 투표기에 대한 포렌식 검사들이 아주 재빠르게 빠른 속도를 내고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불타는 곱창이 해서 정말 맛있는 불타는 해물찜. USA Today가 서포크 유니버시티와 함께 유권자들 1000명을 대상으로, 전국에 있는 등록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내놨는데요. 민주당원 중에서는 96%가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 게 적법한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이다. 3%만이 좀 이상하다, 뭔가 좀 그렇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화당원들 중에서는 37%가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해야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57%가 트럼프 대통령이 끝까지 싸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끝까지 싸워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해야 된다로 양분되어 있는 공화당과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 당선된 게 맞다라고 똘똘 뭉쳐있는 민주당원, 이렇게 대비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2020년 12월 말의 현실이다. 제가 좀 잘 보아야 하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공화당이라는 내부의 적도 가지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기회에 공화당 개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시간이 너무 짧은 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이미 당선됐는데 자꾸 왜들 이러느냐, 이제 지겨워 죽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언론사들이 그런 바이든 후보의 입장과 민주당의 입장들을 계속 지지하는 보도들을 내주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들의 입장은 어떻게 해서든 가리고 감추고 묵살하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죠. 여기에다가 빅테크 회사들,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이니 유튜브니 또 트위터니 이런 구글까지, 이런 빅테크 회사들이 이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계속해서 알게 모르게 감추고 가리고 링크가 못 들어가게 하고, 심지어 어떤 계정들은 아예 폐쇄해버리고 이러면서 지금 정보를 차단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이 현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싸움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통계치로 봤을 때는 공화당 내에서도 양분돼 있네. 거의 뭐 40% 가까이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고 57% 지지받고 있는 거, 공화당에서 57% 지지받고 있는 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결국에는 미국 국민의 절대 과반수가 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미국 국민의 절대 과반수는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고 있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물러서라라고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입장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자기의 갈 길을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선거에서 지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시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진보 언론들, 이미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한 진보 언론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화당 진영에서, 이 보수 진영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보는 관점은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가 자행됐다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리고 헌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 부정선거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된다. 선거를 도둑질해가는 일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초점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볼 때에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 자유민주주의의 질서를 만들고 지켜왔던 이 미국에서 불법 선거라는 것이, 부정투표라는 것이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면 그럼 반드시 그것은 파헤쳐서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 가려내야 한다. 그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카르텔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렇습니다. 이 진보 진영에 있는 언론사들은 서로가 서로를 인용합니다. 이게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죠. AP통신, 로이터 통신이 기사 소스를 만들어내면 그러면은 그것을 팍스뉴스가 인용을 하고 CNN이 인용을 하고 AP통신에 따르면 이렇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또 USA 투데이에서는 CNN에 따르면 이렇다. CNN은 USA 투데이에 따르면 이렇다. 서로가 서로를 인용해주면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로가 상대방의 취재한 것을 100% 다 믿고 받아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경쟁하는 언론사들이 아니라 하나의 집단인 것입니다. 집단. 제가 그래서 카르텔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론사마다 취재를 하는 기자들이 수가 제한이 돼 있죠. 너무나 많은 기자들을 운영하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많은 기자들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통신사라는 것을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통신사들은 기사를 판매해서 수익을 내는 것을 주수입원으로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통신사들한테 기사료를 주고 기사를 가져가는 언론사들이 통신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룹을 형성을 하게 돼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일부 성향이 비슷한 언론사들끼리 지금 똘똘 뭉친 어떤 연대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계약서가 있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무슨 약속을 서로가 만나서 구체적으로 약속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저 사람이 쓴 기사는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어, 믿을 수 있어 라고 받아주고 있는 것이죠. 서로 간의 생각과 가치관이 같다 보니까 그런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간에 한통속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 기사들이 나올 때 보면은 이게 확대 재생산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처음에 A라는 기사가 딱 나왔는데, 그런데 같은 카르텔 안에 있는 다른 언론사가 뭐뭐뭐 언론에 의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A를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다가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B를 갖다 붙이는 식이죠. 점점 하나씩 붙입니다. 얘기가 점점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할 수 있고 점점 확대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의 귀와 눈을 완전히 다 가려버리게 되죠. 언론사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결국에는 모든 국민들이 직접 그 정보원에 가가지고 정보를 취득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부족하고 알지 못하니까 언론사들이 대신 정보를 취합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국민들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눈이 되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들을 수 있는 이 귀,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언론사들이 하는 역할인 것인데요.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자기네 입맛에 맞는 내용들만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주니까 그 내용들만 접하는 국민들은 그냥 쇠뇌가 돼버리는 것이죠. 판단력 자체가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는 유언비어를 내보내도, 정확한 팩트가 아닌 유언비어를 내보내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왜? 팩트 체크를 안 해주거든요. 같은 카르텔이니까. 쟤네 실수했네. 그리고 그냥 자기들끼리 싹 조용히 그냥 감추는 겁니다. 기자들한테 야 그거 오보야 그러면서 그냥 자기들끼리 옆구리 찔러서 알려줄지는 몰라도 대놓고 CNN이 오보냈다라는 기사를 내지를 않죠.
팩트 체크를 서로 안 해줍니다. 100% 믿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카르텔입니다. 이게 지금 언론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사와 민주당과 빅텍이 공모했다. 정확하게 공모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야 되죠. 편식을 하지 마시고 고루고루 드셔야 건강해지듯이 지금 이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난세를 뚫고 나가기 위한 올바른 지혜의 생각, 지혜의 결론을 내리시려면 그러면 진보 진영에 있는 언론사들 기사만 봐가지고서는 100% 이해할 수가 없고요. 또 보수 진영에 있는 언론만 또 그것만 또 맹신하시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을 다 균형감 있게 받아들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진보 언론에서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공화당 내부에 있는 그 갈등 관계를 좀 더 깊게 삐집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틈이 보였기 때문에 그 틈을 어떻게든 삐집고 들어와서 이 박살 내려고 하는 거죠. 공화당 내에서 친트럼프파와 그 공화당 내에서 반트럼프파가 있다는 걸 이제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어와서 지금 삐집고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다 갈라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화당원들을 서로 집결하지 못하게. 공화당원들이 집결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민주당은 대항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민주당 세상이 되는 것이죠.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에 공모하고 있는 언론 카르텔들이 지금 다 일제히 동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기사들을 보실 때는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고 보십시오. 공화당원들, 공화당에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 트럼프에 반대하는 거라든가 배신자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잘못된 기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번 생각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간질하는 건 정말 악한 거 아닙니까? 진짜 악한 사람들이 이간질을 하고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로 사람들을 이간질시키는 것인데 이거 진짜 이런 세력들을 그대로 도야하는 건지 정말 갑갑합니다. 그 단적인 예가 지금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배신했다라는 기사들이 지금 돌고 있는 그런 겁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가짜 뉴스가 지금 돌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뉴스가 이야기가 된 것은 데일리 뉴스라고요. 이 영자 뉴스인데 이것도 진보 진영 성향의 뉴스입니다. 상대적으로 이름이 좀 덜 알려져 있죠. CNN이라든가 아니면 워싱턴 포스트라든가 뉴욕 타임즈라든가 이런 언론사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름이 덜 알려져 있지만 이 데일리 뉴스라는 데도 결국에는 이 진보 진영 언론 카르텔에 있는 언론사입니다. 이 언론사에서 이틀 전에 이런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론사에서 인용했던 부분이 뭐냐면 최근의 이야기가 아니라 12월 8일 날 있었던 백악관 내에서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가지고 그걸 확대 해석한 것이죠. 펜스 부통령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배신했다라는 이야기, 이런 보도는 지금 사실 무근이다라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데일리 뉴스에서 인용했던 12월 8일 날의 그 회의 내용과 상관없이 그 뒤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끝까지 가겠다. 모든 합법적인 표는 개수하고 모든 불법적인 표는 다 내버리겠다라는 연설을 하는 이 날이 한 열흘이 넘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지나간 이야기, 그리고 그 당시에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불만이나 악유 이런 것들 갖다가 갑자기 지금 시점으로 끌고 들어와가지고 마치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마치 그때의 앙금이 지금까지 남아가지고 그게 터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확대 재상산한 가짜 뉴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요. 1월 6일 날 개표를 할 때 부통령이 어떤 직권 상정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권 상정이라는 것은 헌법 절차에 없습니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인단 개표 절차에는 부통령이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뭔가 오해가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지금 부통령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진행을 하면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이의제기를 도울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리고 어떤 것을 선택한다라는 마지막 결론을 낼 때 어떤 의사 진행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일은 이의제기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엔 상원과 하원이 각각 회의를 갖게 하고 그 회의 결과를 가지고 양쪽이 다 동의해서 거부할 경우에는 거부가 되지만 양쪽 다 거부하는데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주 정부에서 보내온 선거인단이 채택이 되게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지금 헌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마치 펜스 부통령이 1월 6일 날 모든 걸 다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휘두르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해도 너무한 거짓말 가짜 기사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간질을 하는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사탄의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짜 뉴스에 절대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가짜 뉴스가 아마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가짜 뉴스들이 나오는 상태를 보면 이른바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류 언론사라는 곳에도 상당히 많은 가짜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가짜 뉴스들의 초점이 공화당 내부를 이간질하거나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프 내부를 이간질하는 그런 내용들이라면 그것은 100% 다 가짜 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과 이 주류 언론사들이 똘똘 뭉쳐서 말 그대로 공모해서 어떻게 해서든 저항을 막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할 시대인 것 같습니다. 감기 환자를 위한 출입구 따로 있습니다. 김시현 내과.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드. 지금 주문하세요. 베너앤프린트.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모두가 힘겨웠던 2020년 한 해를 되돌아보며 그 안에서도 사랑과 위로와 감사를 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나누시길 원합니다. 소프라노 민복희, 강지영, 테너 이태환, 김정균, 피아니스트 남예린, 그리고 서은석이 주의하는 파라클래시스 심포니가 위로와 감사의 시간을 선사해 드립니다. 그 찬양으로 회복되어지는 시간 와서 꼭 봐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미주 한인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이번 음악회는 뉴스앤포스트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됩니다. 어제 멜라니아 트럼프 영부인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 성탄절 메시지를 동영상으로 내놨습니다. 3분도 안 되는 짧은 동영상이었는데 그 메시지의 내용이 상당히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탄 메시지 한마디로 이야기해라, 한 단어로 압축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감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힘겨워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도 친절과 용기에 감명받았다라는 말로 멜라니아 여사가 말을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도전하는 국민들한테 감사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감사한다. 이 두 부부가, 이 대통령 부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은 감사의 메시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0년 올해는 코로나로 시작해서 이 부정선거로 끝나가는 아주 우울한 한 해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세상이 온통 다 어수선하고 참 이런 식으로 가면 미래가 암담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한탄이 나올 정도로 어려운 한 해를 저희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렵고 어두운 한 해 속에서도 이렇게 감사할 거리를 찾아냈다라는 것, 이렇게 감사할 일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었구나 하는 것. 선생님들은 코로나 감염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가르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들은 옆집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음식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음식들을 직접 배달해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구급대원들, 경찰들, 소방대원들, 그리고 군인들, 그리고 의사, 간호사들까지 정말 코로나19 최전선에 있는 그 사람들 모두 위험한 줄 알면서도 자신보다 남을 더 위하는 마음을 10분 발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신이 지켜야 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늘 그랬듯이 말이죠. 감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감사는 진정한 생명의 근원 같은 그런 힘을 가집니다. 아주 강렬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는 그저 콧등이 시큰해지는 그런 감상적인 감정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기꺼이 감내하고 또 이겨내는 근본적인 힘을 발휘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가까운 주변에서 감사의 거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정말 크나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성탄절, 감사가 넘치는 연말 연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